스포츠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콘텐츠보단 조금 더 싸다. 오리지널 콘텐츠는 화제성을 쭉 끌고 가는 기간이 한 3-4개월 밖에 안 되죠. 스포츠는 이보다는 훨씬 더 길고요. 상품분이 젊은 여성들이 많이 타깃이었죠. 비어있는 공간이 남성이 많았단 말이에요.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쿠팡으로 타고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리지 않았을까. CJ 제일제당에서 비비고랑 햇반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가격을 안 다운해주니까 쿠팡이 그러면 이제부터 거래 중단. 근데 CJ도 가만히 있지 않고 네이버와 강고하게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쿠팡을 도발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사실 현실적인 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전에는 이커머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30% 찍는 데는 절대 나올 수 없어 이렇게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쿠팡이 찍을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뉴스레터 보내드리는 일간 바이라인 네트워크 남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강 기자님.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쿠팡에 대해서 한번 달아볼 예정이고요. 진격의 쿠팡 어디까지 진격할 것인가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가 딱 나서 오늘 딱 라이브를 하기 너무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아주 핫한 그 타이밍이네요. 네, 오늘 기사도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 실적이 지금 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 그래서 또 4분기 연속 흑자잖아요. 작년 3분기부터 흑자였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3, 4분기를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요 정도 기조면 뭐 첫 연간 흑자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게 지난해 2분기부터 실적이잖아요. 이제 이전까지는 계속 적자였고요. 뭐 왜 이렇게 맨날 적자, 언제까지 적자 볼 거냐라고 했었는데 작년 3분기에 깜짝 흑자를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그 와중에 매출도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이런 기조가 계속 될 것인지 앞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인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좀 첫 번째 질문으로 준비를 한 거는 오늘 뭐 깜짝 실적도 실적이지만 요새 쿠팡이 사실 주목을 받았던 거는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맨체스터 시티, 막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다 모셔와갖고 축구 팬들은 엄청 신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쿠팡 플레이를 축구 팬이지만 또 그렇게만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할 건가? 스포츠 채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좀 찾아봤더니 쿠팡 플레이가 지금 뭐 기사에 따라서 좀 수치가 다르긴 한데 어떤 기사는 중복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넷플릭스에 이어서 국내 지금 2위다라는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어디는 보니까 이제 MAU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빼고 국내 OTT만 봤을 때 티빙이 1위인데 거의 뭐 티빙을 따라잡았다 이제 요런 기사도 봤거든요. 뭐 맨시티부터 시작해서 지금 왜 이렇게 쿠팡 플레이에 힘을 주고 있는지 이번 여름을 왜 이렇게 뜨겁게 보내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쿠팡 플레이가 되게 독특한 OTT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회사의 주력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따로 돈을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를 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동안 스포츠 중계는 다른 OTT들에서 주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네이버가 좀 했었고요. 그런데 쿠팡이 처음에 떴을 때 주력했던 타깃이 기저귀같이 매일매일 사서 쓰는 그런 상품군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타깃이었죠. 비어있는 공간이 남성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쿠팡으로 타고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사실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보려면 4,990원 내고 쿠팡 와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왕 와우 들어간 김에 검색해보니까 싸네? 쓰기 편하네? 다음날 아침에 갖다 주네? 쿠팡에 또 락인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건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전반적인 OTT 시장을 보면 값도 많이 올랐고 계정 공유도 못하게 하고 그쵸? 또 뭐 있죠? 광고도 막 보게 하고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OTT에 드는 돈이 되게 부담스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쿠팡 플레이가 가져가는 역할이 OTT 시장에서 훨씬 커질 수 있고 그 얘기는 나중에라도 쿠팡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어떤 여지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독 중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쵸. 그리고 뭐 SNL이나 안나 같은 드라마 만들 때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든다고 해도 수백억 정도를 쓰는 게 지금 쿠팡의 매출이나 영업 규모 면에서 그렇게 못 쓸 돈인가? 싶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만 해도 뭐 5천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한 지역 로컬에만. 그런 걸 따져보면 뭐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을 락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쿠팡 와우를 쓰면 쿠팡 플레이가 그냥 따라오네? 딴 데는 돈 내고 봐야 되는데 이런 그 브랜드 이미지를 쌓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왜 이렇게까지 힘을 주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어쨌든 네. 좀 신경 쓰고 있다 각 잡고 좀 하고 있다 한 이 정도 평가가 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쿠팡 플레이는 끼어 팔기 상품이에요. 원래는 메인 맞아, 상품은 뭐 할인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배송 혜택인 와우 멤버십이 일단 기본이고 여기에 이걸 보면 이제 쿠팡 플레이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처음 이렇게 설계도 그렇게 됐고 그러면 그 왜 그 여기서 쿠팡 플레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구독을 안 끊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구독을 이게 되게 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와우 멤버십 쓰다가 4,900원씩 빠져나가는 게 좀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만약에 이제 뭐 열성 이용자들은 계속 쓰겠죠. 아무리 그 계속 빠져나가도 근데 약간 애매한 그런 좀 라이트 이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라이트 이용자들은 해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쿠팡 플레이가 있고 여기에 좀 연관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래도 쿠팡 플레이 못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구독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구독 비즈니스 핵심은 둘입니다. 이제 신규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해지 방지를 해야 돼요. 근데 해지 방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면 둘 다 중요한데 왜냐면 신규 유입을 계속 시키더라도 이게 계속 해지가 되면 결국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그 해지 방어를 잘 해야 되는데 해지 방어하는 방법론들이 여러 개 있어요. 구독 비즈니스에서.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 개 막 끼워 넣는 거예요. 그걸 아마존이 그런 걸 굉장히 잘 합니다.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 이 5개 중 하나라도 걸쳐 있으면 이게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쿠팡 플레이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그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그 멤버십이 유지가 결국 핵심인 건데 쿠팡에게 왜 중요하냐고 봤을 때 그게 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매출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할인 혜택 주고 배송 혜택 주니까 계속 결제하잖아요. 이 자체로 매출 증대시켜주는 그런 게 되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비를 아껴줘요. 그 커머스 회사들은 계속 이제 트래픽 유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써야 되고 쿠팡만 하더라도 뭐 수천억 원의 마케팅비를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키워드에다가 다 검색 광고를 때려야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쿠팡 멤버십에 가입돼 있으면 이제 이걸 굉장히 줄여서 할 수 있죠. 왜냐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뭔가 결제하거나 보는 거니까. 그래서 좀 쿠팡 플레이의 가치라든지 멤버십의 가치가 좀 이렇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락인 효과가 이제 제일 크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마케팅비를 아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쿠팡 플레이만 봤을 때는 맨시티 경기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보면은 경기장 꽉 찼잖아요. 근데 그걸로 보면은 뭔가 흑자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이 마케팅비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드라마 제작도 해야 되고 뭐 SNL에도 돈 나가고 하니까 그닥 돈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쿠팡 플레이만 봤을 때는 이게 적자 보는 비즈니스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까?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쿠팡이 공개를 하지 발표를 않았으니까. 안 해서? 그런데 근데 솔직히 이건 막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여기 있는 사람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별로 돈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쿠팡 플레이를 따로 돈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네. 제가 월 4,900원 멤버십이잖아요. 그리고 가입자 수가 유료 가입자 수가 한 1,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곱하면 한 6천억 정도 매출이 와우 멤버십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쿠팡 플레이의 기여분은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절반은 절대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그 이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2천억 이 정도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약간 회의적인 그런 편이죠. 그래서 뭐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건 큰 돈은 벌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뭐 쿠팡의 전체 매출이 뭐 30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쿠팡에게 있어서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만 제가 앞서 얘기한 락인 효과가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좀 쿠팡 플레이가 좀 그걸 지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다른 OTT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많이 투자하고 많이 가입자를 확보한 곳들도 흑자 보는 건 없잖아요. 넷플릭스 그렇죠, 쪽에서는. 그렇죠. 그럼 쿠팡 플레이라고 아, 뭐 흑자를 보기는 그것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그냥 그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멤버십 비용이 사실 네.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거기서 흑자 보기에는 참 어려운. 네네. 그래서 좀 스포츠를 좀 왜 이렇게 파냐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구독 비즈니스의 결국 그 등락은 킬러 콘텐츠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독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이제 성장 방법론이 있는데 이걸 가장 좀 잘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킬러 콘텐츠를 내놓으면 이제 순증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것 같을 때 좋은 콘텐츠 내놓고 그럼 다시 오르고 빠질 것 같을 때 또 좋은 콘텐츠 오르고 그럼 오르고 근데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거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쿠팡 같은 경우 스포츠에 약간 좀 그 집중을 해서 주기적으로 내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스포츠에 집중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좀 오리지널 콘텐츠보다 조금 더 싸다. 뭐 그렇게 싼 건 아닌데 조금 싸고 대신에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는 화제성을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기간이 한 3, 4개월밖에 안 되죠. 근데 스포츠는 이보다는 훨씬 더 길고요. 시즌으로 그렇게 하니까. 보면 또 그렇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만약 오리지널 콘텐츠는 했다가 망하면 이제 완전 이게 다 매몰 음.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쿠팡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그 스포츠 중계를 해 보니까 다운로드가 몇십만 건이 생겼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 전반적으로 좀 매칭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서비스랑 스포츠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건 추정이긴 한데 아무래도 쿠팡 와우 멤버십은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남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소구력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 보는데 네, 아무래도 스포츠 좋아하시니까 네. 뭐 어떻게 저희 그 저요. 기자님은 일단 어떻게 K리그 자체가 올해 잘 되고 있어서 평균 관중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K리그가 잘 되니까 일단 칭찬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쿠팡이 확실히 잡으면서 예전에는 이 K리그 중계권을 온라인으로 갖고 있던 회사들이 좀 영세한 데가 많았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따가거나 하는 거를 다 막았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쿠팡은 지금 이걸로 지금 뭐 영상 하나 따가서 우리가 우리 채널에 쓰는 거 10만 원 준다고 해서 쿠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픈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리그 영상 공유도 많아지고 이야기도 풍부해지고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효과가 있어서 아마 마케팅 홍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면으로 일단 쿠팡 플레이 K리그는 지금 많이 칭찬을 받고 있고요. 남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여성 쪽이 많았을 이 쇼핑 시장인데 남성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라마나 이런 것처럼 짧게 가는 게 아니라 길게 갈 수 있고 이쪽은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볼 테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화제성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면이 이렇게 보면 스포츠가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저는 이게 돈이 될까?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그런 도움이 되는 것 같군요. 좀 핏이 잘 맞네요. 그런 쿠팡이 것 갖고 있는 같아요. 성격이랑. 일단 아마존이 하는 건 쿠팡이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존도 아마 네. 아마존 프라임 보면은 막 뭐 NFL이라던가 그런 뭐 스포츠 중계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근데 지금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쿠팡 플레이가 열렸을 때만 해도 거기에 이제 영화 좀 갖고 오고 그냥 IPTV가 갖고 있는 정도의 뭐 영화 풀 아니면 뭐 네이버 시리즈 오온이 갖고 있는 정도의 영화 풀 요 정도 채워놓을 줄 알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4,900원 어차피 냈는데 그냥 와서 그냥 뭐 볼 거 플러스 알파로 그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지금 스포츠 투자도 그렇고 SNL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괜히 막 넷플릭스랑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도 좀 적극적인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 OTT 시장에서의 목표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마케팅 홍보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쿠팡 플레이의 OTT 쪽에서의 목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약간 조금 오버하는 게 그 정도의 평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이게 왠지 쿠팡에 빙의 돼가지고 거대한 뭔가 이런 걸 설명하고 싶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서비스 완성도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 보면 그리고 아직 볼거리가 또 많지 않은 건 모두가 또 동의할 것 같아요. 그리고 MAU 기준으로 모바일 인덱스라는 리서치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AU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넷플릭스랑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넷플릭스는 한 1200에서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쿠팡 플레이의 멤버십 이용자가 1000만 명인데 절반도 지금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좀 부족하고 디벨롭 돼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원대한 비전보다는 좀 와우 멤버십의 보완제 정도로 평가를 하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시장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딱 이 정도로만 이렇게 평가하는 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요새 최근에 리테일 미디어 광고 시장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마존이 지금 네. 작년 3분기부터인가요? 이 광고 매출을 발표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마존 광고 매출이 이제는 AWS의 매출은 그만큼이 안 되는데 거기 영업이익이 거의 AWS를 따라잡으려고 한다는 수치도 있고 그 성장률은 AWS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예전부터도 그렇고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일반 검색은 구글에서 하지만 쇼핑 검색은 아마존에서 한다. 그래서 광고 쪽이 워낙 유망해서 아마존을 필두로 많은 지금 리테일 업체들이 이 리테일 광고 시장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를 요새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쿠팡이 항상 아마존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쿠팡도 이 광고 쪽으로 요새 많이 재미를 보고 있다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쿠팡 플레이가 이 광고 지면을 늘리는 효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영상 광고라던가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을 이렇게 이용하듯이 그런 쪽에서의 그 유망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문율적으로 광고를 탑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뭐 이용자에 대한 뭐 이중 그 사용료 부과가 좀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조직의 역량 측면에서 잘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도 그냥 배너만 노출하는 게 아니라 뭐 타겟팅도 해야 되고 이용자 그런 성향에 맞춰서 노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비즈니스죠. 그래서 실제 넷플릭스는 IR 자료에서 뭐 과거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광고 플랫폼과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확실히 명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지난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구독자 수가 좀 빠지자 이제 그 가격을 좀 다운 시키더라도 이제 광고를 탑재하기로 했죠. 그래서 듣는 이야기로는 굉장히 뭐 시청자층이 구매력도 있고 그리고 타겟팅도 정교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의 궁여지책이다 뭐라고 하는데 저는 거대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디지털 광고 시장은 마치 그 오프라인 실물 경제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약간 뭐 건물 막 이런 거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입지가 좋아야 이게 세일즈가 잘 되는 것처럼 뭐 광고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해야지만 세일즈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미디어들은 이런 걸 계속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특히 구독 서비스들이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전 앞으로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게 되게 게임이라든지 좀 선도적인 그런 분야를 보면 되게 유료화랑 광고를 되게 얄미울 정도로 굉장히 잘 계속 매칭을 잘 시키고 있거든요. 정말 얄밉게 광고를 잘 노출시키고 그 결제를 잘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게 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 플레이도 저는 충분히 그런 모습을 띌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아마존의 사례들처럼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타겟팅이라든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서 쿠팡 플레이는 분명히 굉장히 강력한 광고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아예 베이직 요금 폐지하겠다 그러잖아요. 광고로 재미 보니까. 네. 광고가 그만큼 잘 먹히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요 관련해서 한번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최근에 나갔던 티타임즈 영상에 김현우 몰로코 이사님의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러십니까? 돈 쓰는 쿠팡 플레이 왜 돈을 쓰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오늘 뭐 제목에도 나가고 뉘앙스에도 저희가 풍겼지만 쿠팡이요 이제는 전선이 진짜 넓어서 지금 여기는 뭐 티빙,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랑 싸웠다고 하면 앞으로 다룰 곳은 또 이쪽 전쟁은 지금 배달의 민족이랑 치르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 전에도 배민을 다루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아직
또 그 프로모션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같은 이용자들은 신나게 10% 쿠폰을 배민에서도 쿠팡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요 프로모션 전쟁이 꽤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거든요. 점유율 변화나 혹시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이거를 이제 쿠팡은 프로모션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 왜냐면 쭉 가겠대요. 아, 10% 할인을 쭉 가져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MAU 자체는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적용이 된 지역에서 사용량이 쿠팡이츠 배달량이 확 늘었기 때문에 당장 뭐 우리가 여기서 까먹는 돈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를 뭐 점주들한테 부과시키지는 않을 테고 쿠팡이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더라도 쿠팡이츠에서 이 매출이 늘어나고 이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와우 쓰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와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더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쿠팡은 더 이득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배민은 프로모션이잖아요. 그렇죠. 배민은 확실히 이거는 10% 그렇죠. 쿠폰 프로모션인데 맞아요. 이쪽에서 지금 영구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배민이 발등에 불 떨어졌겠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어디가 주력이냐, 무엇이 주력이냐에서 나오는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쿠팡은 더 큰 사이즈의 그 본체가 있잖아요. 네. 이 본체가 잘 되기 위해서 여기다 계속 화력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배민은 이걸 계속 간다는 건 다른 데서 돈을 벌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버는 본체에서 자꾸 까져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쿠팡이츠가 조금 더 확 지를 만한 게다가 1위 사업자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아 1위 사업자면 아무래도 또 뭐 공정의 눈치도 봐야 되고 네네 그렇죠. 이럴 텐데 따라잡는 입장이니까 맞아요. 따라잡을 때까지는 그 지금 점유율 차이가 아직은 많이 나잖아요. 네, 지금 점유율로는 3위 사업자 6위와 그러나 비슷한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쿠팡 플레이에도 돈 이렇게 쓰고 네, 네. 쿠팡 이츠에도 계속 쓰겠다라는 건데 네, 네. 흑자기조 자신 있다는 얘기군요. 그 오늘 실적 발표할 때 김범석 의장이 네. 그 거의 뭐 마지막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음. 신사업 그러니까 대만에 진출한 거 네.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에 올해 5천억 정도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질러서 와 이게 네. 5천억 규모면은 한국 시장만 뭐 대만도 포함되어 있긴 네, 네. 합니다만 한국 대만만 생각해 보면 넷플릭스가 쓰는 돈이랑 그쵸. 비교를 해봐도 이거 진짜 굉장히 큰 돈이네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돈을 쓰겠다는 건 아니고 네. 일단 투자를 해서 그래도 성과가 안 나면 어떤 기업이든 무조건 계속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성과를 봐서 추후에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의 뭐 지원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 올해는 질러보는 기조로 좀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쿠팡 물류센터를 짓는 게 예전처럼 이제는 더 많이 짓진 않아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맞아요. 규모의 경제가 끝났으니까 구축이 됐으니까 이 돈 이제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무섭군요. 이게 그 쿠팡이랑 네네. 배민이랑 요새 전쟁을 보면 재미있는 게 먹는 거 네네. 음식 쪽에서는 쿠팡이츠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데 역으로 또 배민을 보면 네. 요새 뭐 갤럭시 예약도 배민에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 배송도 되고 저는 일단 예약 구매되는 게 조금 신기했었고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기 이재영 기자가 지금 앉아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전자기기는 쿠팡이죠. 그랬거든요. 왜냐면 요새 저도 사실 휴대폰 쿠팡에서 샀는데 가끔 엄청 싸게 나올 때가 있고요. 로켓 네네. 배송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기를 쿠팡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쪽으로 배민이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이쪽에서 그러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좀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 정면 충돌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 시장에서 서로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좀 많다고 보고 있고 예 아직 너무 서로 짜발이다.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까지 뭐 네. 근데 이 상품군들은 양쪽 다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넣는 역할로는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으나 전체 가전이나 전자기기 시장을 놓고 보면 네. 그거 아직은 둘 다 더 예. 배민 같은 그렇지 않을까요? 경우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이거 하면은? 배민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군을 좀 다양하게 넓힐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동안 계속 음식밖에 뭐 없었는데 네. 일상적으로 배송을 사서 쓸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상품이 넓어지고 네. 사람들도 급할 때 배민에서 물건을 더 찾게 되는 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심 대표님께서는 그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네. 음식은 아무래도 시간이 몰리는 때가 있으니까 맞아. 그 외에 배송 기사들한테 뭔가 계속적으로 물건을 뭔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런 면에서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그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약간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이게 네. 아마 뭐 김범석 창업자가 뭐 의도한 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쿠팡 입장에서는 좀 배민과의 경쟁을 가속화하기에 좀 좋은 시점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김봉진 창업자가 손을 뗐잖아요. 네. 그리고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공격적으로 나설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데자뷰가 있어요. 그 쿠팡이 비슷한 일을 예전에 겪은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티몬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티몬이 불과 1, 2년 만에 회사 매각을 하면서 쿠팡 입장에서는 그 공백을 잘 이렇게 파고든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 모회사가 좀 힘들었고 창업자는 계속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그때 그 김범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창업자들은 창업자가 아니다, 직장인이다. 뭐 그때 이제 창업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우린 경영권을 보장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영권 같은 건 없다. M&A 되면 그냥 바로 직장인 되는 거고 회사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으니까 그 판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그때는 공격을 했네요. 공격을. 굉장히 레어했어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레어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고 상당 부분은 그렇게 좀 된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범석 창업자가 되게 일찍이 두 번의 사업체를 매각을 했어요. 아, 네. 근데 매거진을 이렇게 매각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론이 선배, 어. 우리들 언론이 네. 선배이기도 한데 그 매각을 하면서 그걸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매각이 됐을 때 이건 절대 그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여기는 앞으로 이제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야성이라든지 이런 게 죽어들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파고들면 된다라고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실행을 했고 잘 이렇게 성과를 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그 데자뷰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김봉진 창업자에서 벗어나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모회사에 정말 디렉팅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측면을 좀 쿠팡이 잘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또 배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잘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창업자의 빈자리를 파고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공격적으로 나온 거는 의도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과거에 데자뷰가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김봉진 의장이 있던 시절에 만들었던 돈이 안 되는 배달의 민족의 사업들, 예를 들어서 만화경 같은 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접는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배민도 지금 이게 상황이 여유롭게 볼 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김봉진 창업자가 창업자로서는 진짜 S급이세요. 진짜 너무 뛰어나시고 뭐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모티베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창의적으로 뭔가 사업 모델을 만들고 문제 해결한다든지,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다른 스타트업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독창적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스타트업이거든요. 네. 딜리버리 히어로를 베낀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독창적으로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매 순간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걸 잘 해결했거든요. 뭔가 수수료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광고로 가겠습니다. 라든지 좀 M&A가 되고 나서 좀 세간의 비판을 받자 이제 본인의 사절 굉장히 많이 출연해서 좀 우리 동반 성장을 꿈꾸겠습니다. 이런 뭐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창업자라든지 경영자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탈했을 때 좀 이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이 진짜 합심하고 그 빈자리를 정말 열심히 채워야 쿠팡이 공세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팡도 리스크가 늘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큰 게 하나가 요 납품가 협상 갈등이 한 회사가 아니고요. 뭐 요새 많이 뉴스가 나오던데 뭐 LG 생활건강은 오래됐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CJ, 그 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유니레버 이제 이런 회사들이랑 공급 회사들이랑 좀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 특히 이제 CJ는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햇반 네, 때문에 네.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지금 요 갈등이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쿠팡에 물어보니까 네. 이 이슈가 번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네네. 거죠. 근데 사실 쿠팡은 이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뭐 비율 들자면 킬러 콘텐츠 같은 거예요. 플랫폼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DB이자 굉장히 좀 이용자를 모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늘 이렇게 그 티격태격하죠. 왜냐면 마진 이슈가 있으니까 당연히 플랫폼 회사로서는 싸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뭐 납품업체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늘 모든 뭐 플랫폼 회사들이 이런 걸 겪고 있고 뭐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거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쿠팡이 지금 너무 잘 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쿠팡이 예전과 지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다 뭐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유통업의 특징이기도 한데 단가가 문제라는 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면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싸게 해줘라고 한다는 게 뭐 원가보다 싸게 뭐 이건 아닐 테고 당연히 경쟁 플랫폼보다 싸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싸게 해줘를 넘어서 우리가 많이 사줄 테니까 우리 이런 거 해줘 뭐 예를 들면 광고를 얘네들 구매해줘 뭐 이런 옵션을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부당한 그런 요구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쿠팡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곤혹을 겪고 있고 약간 좀 당황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런 일은 뭐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뭐 살려고 하면 좀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상대방도 그렇죠. 무조건 깎으려고 해요. 광고를 팔려고 해도 네. 혹시 좀 더 깎아주실 수 있는지 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뭐 이것도 해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 쿠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CJ랑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다. 그냥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과정인 거지. 뭐 그렇게 외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라고 하고 또 언론 보도를 보면 CJ 발의 그 관계자 멘트를 빌려서 CJ도 원만하게 우리는 해결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주 심각하게 볼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는 게 서로 그렇게 화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서로가 필요한 거군요. 서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모든 플랫폼 특히 그 인터넷 서점도 그렇고 기존에 다 늘 겪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다만 쿠팡이 지금 너무 커져서 그래서 이제 진짜 시장 지배적 사업자처럼 느껴지는 상황까지 오니까 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건 거죠. 예전에는 인터넷 서점들에서 굿즈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굿즈 때문에 많이 사러 들어가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 인터넷 서점에서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다 출판사들한테 이게 가요. 이거 만들어야지. 사실은 이게 매대거든요. 그 네. 매대에 더 잘 보이게 놓아줄 거야. 그러면 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거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너네 다른 데보다 우리 더 싸게 공급해. 뭐 얹어줘. 막 이런 것들이 사은품 얹어줘. 할인율 높여줘. 이런 게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커머스 업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박하고 좀 공격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 마진 1, 2%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1, 2%가 0.01% 이것도 진짜 너무 그게 몇억 몇십억이다 그쵸. 보니까 굉장히 집요하고 사람들이 공격적이게 되는 게 있거든요. 뭐 예컨대 뭐 CJ 제일제당에서 그 비비고랑 햇반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가격을 안 다운해 주니까 쿠팡이 그러면 이제부터 거래 중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상품에 이제 그 경쟁 제품군들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기는 그런 약 올리는 거네.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네. 근데 CJ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면 쿠팡과 제일 친한 네이버와 이제 공고하게 이렇게 제일 친한 게 아니라 제일 아, 반대편이겠지. 제일 반대편이에요. 네이버와 그 강구하게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쿠팡을 도발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의 세계는 원래 냉정하고 공격적인데 커머스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있다는 게 좋네요. 이게 좀 건전하네요. 그렇게 네네. 되면 여기에서 이제 손을 못 잡으면은 상대편이라는 손 먹어서 맞아요. 손 먹어서래 아, 손 잡고 먹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적에 적은 내 편이 놀고 네, 아직은 그게 살벌해 보이지만 그게 이제 건강한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직은 잘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판이군요.
네, 이게 이슈를 계속 쫓아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이만큼까지 잘 몰랐는데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말싸움하고 그냥 공급 중단하고 나중에 보자 이게 아니라 법적 다툼으로 간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쪽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LG 생활 건강과 좀 그런 문제가 있었죠. 역시 쿠팡이 좀 싸게 해줘라. 아니면 좀 우리가 많이 구매해 줄 테니까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싫다고 하니까 그럼 거래 중지. 그러니까 이제 LG생건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공정위에 신고를 했죠. 얘네들은 이거는 부당 행위다. 이건 플랫폼 사업자에. 그래서 공정위에서 실제로 33억 원 규모로 과징금을 때렸어요. 근데 쿠팡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우리는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사업자가 아니다. 그리고 뭐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늘 얘기하는 게 글로벌 기준으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1%도 안 된다. 글로벌이요? 글로벌까지 간다고? 이게 뭐 일단 뉴욕에 저기 뭐야 미국에 상장한 기업이니까요. 회피하려고 네. 하죠. 그렇게 해서 네. 그 이제 소송을 걸었고요 공정위에. 근데 그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쿠팡도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올리브 영에 이렇게 맞아요. 소송을 걸었는데 그 4, 5년 전에 쿠팡이 뷰티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그 납품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상품이라든지 제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올리브 영이 좀 뭐랄까 그 납품 업체들에게 쿠팡에게 뭐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라든지 뭐 아주 그렇게 족쇄를 세우진 않았던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이게 신경 쓸 만한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납품 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쿠팡이 알고 억울해가지고 공정위에 올리브 영을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겪었던 거를 이제 남에게 뭐 이렇게 한 건데 맞아요. 그 올리브 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온오프라인 모두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유통사업자로서 쿠팡과 명확한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쿠팡이 공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또 좀 쿠팡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근데 이건 또 CJ하고는 또 다른 거다. CJ는 CJ대로 잘 이렇게 하고 있고 올리브 영은 아 우리가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그건 잘못된 건데 억울하다. 네, 억울한 거에 이제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뭐 쿠팡이 나쁘다 뭐 이런 거기보다는 그냥 이쪽 업계가 굉장히 빡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좀 CJ랑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 그렇네요. 이 올리브영 같은 케이스는 성하인 기자가 최근에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저희 회사에 보니까 뭐 쿠팡 측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는 쿠팡에 넣으려면 잘 나가는 제품은 빼고 넣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디테일하게는 그런 결과적으로 올리브영에 안 넣을 수 없잖아요 화장품 회사들은. 그래서 쿠팡에 파는 거 특히 뭐 인기 상품 파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고 보면 입장 바뀌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가 이제부터는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 뷰티 쪽은 그 이미지를 올리브영이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유통 쪽에서는 이 온라인 유통 쪽에서는 쿠팡이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서로들 올리브영도 이제 기사 보니까 이게 뷰티 전체 시장으로 보면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설정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볼 것이냐 네. 온라인 뭐 오프라인 아니면 뷰티 뭐 화장품만 볼 것이냐 여기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면은 또 아까 글로벌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예. 글로벌로 하면 아마존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갑자기?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우리 잘 나가지 않아요라고 약간 지금 몸살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기업들이 너 잘 나가잖아 하는 순간 뭔가 괜히 더 돌맞을 것 같고 예. 또 지금 시즌도 시즌이고 그렇죠. 그러니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업계에는 50억짜리 이제 스타트업 자산가는 롤스로이스를 몰지만 5천억짜리 스타트업 자산가는 테슬라를 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딱 잘 나가는 게 이제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문매 맞고 돌 맞으니까 그렇죠. 그걸 좀 표현한 말인데 플랫폼 사업자들도 좀 그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게 근데 그 요새 기사 보면은 네네. 뭐 이 기자들의 조금 몰아가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법적 다툼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공급과 협상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곳들이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이러다 반쿠팡 연대가 좀 생기는 거 아니냐 좀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반쿠팡 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많이 몰린 데가 쿠팡이니까. 네, 그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아마 YG앱에서 그 설문조사에서 한 걸 거예요. 쿠팡 앱을 깐 사람이 3천만 명인데 네. 그 중에서 설치한 사람 중에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해 본 비율이 95%가 넘어요. 이 얘기를 좀 약간 과장해서 비유를 하면 안드로이드 폰을 산 사람이 카메라 앱을 쓰는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많이 쓰는데 반쿠팡 연대가 많아져도 소비자가 찾으면 파는 사람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검색하는. 물론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죠. 물건이 없으면 소비자가 안 오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압도적인 파워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안 팔리는데 내 그 실적이 떨어지는 거를 감안하면서 너네한테 공급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조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렇게 듣고 보면은 오히려 아까도 뭐 모난돌 정맞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작년 3분기부터 흑자 기조잖아요 지금 쿠팡이. 근데 그때부터 더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공급가 협상이라던가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럼 이 지금 흑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결국은 이 납품가 후려쳐서 이렇게 받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없을까요? 그 문제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사실 그 이번에 그 쿠팡이 7조 6천억 정도 매출 냈고 2분기 기준으로 이게 전년 대비 20% 늘었고 영업이익은 이제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매출이 20% 가량 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그 성장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이게 더 대단한 게 규모가 있는 상태에서 키우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20%를 해서 뭐 월가가 놀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성장세가 빨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뭐 예전에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내려면 매출이 확 높아지던가 아니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 가장 좋은 매출이 확 높아져가지고 비용이 늘더라도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인데 지금 쿠팡이 딱 지금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비용 컨트롤도 열심히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고 정말 전년 대비 20-30%씩 여전히 7-8조 원인데도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다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납품가 후려치기로 뭐 이렇게 흑자를 낸다 이거는 좀 그렇게 건전한 시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로도 쿠팡이 더 클 거라는 그러니까 더 클 볼륨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한 이후에 글로벌 투자 운영사들에서 쿠팡에 투자를 더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이 확실히 앞으로 더 볼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특히 뭐 대만도 가고 실제로 글로벌 확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보니까 이제 대만 쪽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거기서도 거기도 로켓 배송을 하고 있다고. 예, 거기서 뭐 그 회사 측의 입장을 보면 한국에서 이제 로켓 배송 처음 내놓고 나왔을 때 그 성장세보다 대만이 더 있다. 여기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업을 여러 가지 마일스톤을 두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만은 진짜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좀 밀겠다 뭐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로켓 배송을 처음 받아보는 그 임팩트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워킹만 시킨다면 좀 과밀 그런 국가들은 해볼 만하죠 진짜. 그렇죠. 대만도 특히나 타이페이를 잘 잡으면 또 되는 곳이니까. 이게 지금 오늘 흑자도 뭐 최대 매출이 나고 최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만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이미 쿠팡이 매출 기준으로 이마트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이마트 2분기 발표가 아직 안 난 상태인데 아마 다음 주쯤 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상 그 매출로 봤을 때는 좀 이번 쿠팡보다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쿠팡이 벌써 이마트도 넘어서고 한 이 상황에서 뭐 기사 보니까 뭐 어렵던데 로쿠 이마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리테일 시장 요 시장 세력 구도가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온오프라인 다 합쳐서 매출 뭐 점유율 뭐 다 합치면 아직은 신세계 그룹이 쿠팡보다는 높죠.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따로 내고 따로 떼놓고 보면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컴이 잘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스타컴 점유율이 3천만 명이 쓰고 95% 이상이 네. 실행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훨씬 더 적은 인구가 쓰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30% 비율이 확실히 더 적고요. 근데 스타컴이나 온라인에 몰아주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확실히 적게 하는 그런 기조가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마트 오프라인 다니시는 분들의 그 억울한 점이 돈은 우리가 버는데 우리가 돈 번 다 온라인 갖다 주네 라고 하고, 전체적인 회사 내부 기조도 매출을 키우는, 거래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높이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기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을 높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줄이는 것도 영업이익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관리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재고를 줄여라. 그래가지고 아예 이마트 내부에서도, 원래 이마트는 거의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게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전부였는데 네. 지금은 거의 절반의 비중으로 테넌트,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한테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임대료만 받는 그쪽으로 지금 점점 넓혀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킨텍스에 원래 이마트 타운이 오픈했었잖아요. 네. 그 이마트 이름 뗐잖아요. 아, 거기요? 예, 그 오. 이마트 타운에서 이마트 타운에 이마트를 빼고 킨텍스 그 점을 만들어서 거긴 거의 100% 그러니까 임대만 브랜드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네. 하는 식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이 잘 돼서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가 되었는데 내부에서는 자조적으로 이제 이마트 없는 이마트가 되고 있다. 오프라인 네, 플랫폼이 네. 되는 건가요? 아, 네, 뭐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전형적인 백화점 사업 방식이잖아요. 네. 백화점들이 직매입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들한테 공간을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거나 뭐 일부 매장에서는 수익을 쉐어할 수 네,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외형적으로 거래액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판매 수익에 대한 부분이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기존의 이마트가 잘하던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마트가 그래도 그동안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건 신선식품이 있었는데 네. 이 신선의 비중에서도 쿠팡의 새벽 로켓프레시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마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뭐 이렇게들 내부에서는 좀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신세계가 지금 뭐 온라인으로 정말 비용을 더 투입을 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걸 잘 하고 오프라인에서 좀 파생될 수 있는 거에서 좀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쿠팡과 직접 경쟁을 하더라도 언더독인 걸 인정하고 다른 이제 경로를 찾는 게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스타컴도 그렇지만 이게 지마켓이 진짜 문제예요. 아, 지마켓이 이베이도 흑자였는데 이게 적자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매출이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4조 원이 지금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 정용진 회장님이 SNS를 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주주들의 눈치를 보는 게 확실하다니. 사실 이거 끝나 안 끝나 이런 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지만, 근데 정말 지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여기서 또 한 번 오판을 해버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마트가 물러서기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대표가 본인의 그 최대 미션이 온라인 부흥이었거든요. 온라인이 잘 돼야지 이 사람, 그러니까 저기 이베이도 산 거잖아요. 이게 잘 돼야 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상장 이슈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현금 흐름을 생각한다면 이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상장을 오프라인 우리 잘해요라고 하기가 그동안 계속 온라인에 밀어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계속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이 경영진 전체에 엄청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경영진의 미션이 온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못 잡으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오프라인의 많은 부분을 축소하고 뭐 매장도 빼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프라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서 네.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물건은 얘네 할인을 좀 많이 줘야 되고 어떤 거는 좀 고마진으로 해서 이게 적절히 섞여야지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비용을 줄이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마트 자체가 프로모션 자체도 줄여버리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선 마트를 갈 필요가 없죠. 왜? 그쵸. 쿠팡이 더 싼데. 네.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은 악순환을 끌고 가는 네.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요새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가서 네. 살까 하다가 잠깐만 쿠팡 검색해보고. 검색해보고 거기서 바로 주문을 누르는 네. 그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이게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네네. 지금 내가 들고 가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지금 오프라인까지도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서 그래도 뭐 이마트는 롯데나 홈플러스보단 낫죠. 그게 아까 최 대표님이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마트는 따라갔으니까 계속 지금 비교가 되고 있고 네.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새 이제 롯데마트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존재감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죠. 네, 매출도 보니까 이렇게 막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안 따라가면 존재감이 없어지고 따라가면 이게 만만치 않고 지금 그쵸. 그런 상황이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쿠팡이 잘 나간다고 얘기하면 쿠팡은 이제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손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잘 나가는 거죠. 아 맞아요.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마트나 네. 롯데마트나 이런 데는 원래 쿠팡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곳이긴 했고요. 맞아요. 이쪽은 좀 됐죠. 뭐 처음에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지만 여기랑 이제 적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늘려가다 보니까 배민이랑 적이 됐고 지금은 넷플릭스도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요 이제 앞으로 다룰 회사는요 여기는 진짜 왜 이 둘이 싸우게 될지는 예전에는 진짜 한 3, 4년 전만 해도 몰랐던 회사인데 네이버랑 이제는 둘이 정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쇼핑에 대해서 힘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질문도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또 설명도 그쪽으로 많이 하던데 특히 커머스 분야에서 보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뭐 거래액 말고 매출 기준으로 뭐 44% 성장했다 이런 것도 봤어요. 그다음에 의료 배송을 강화하겠다. 네. 근데 결국 거의 쿠팡 단어가 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들 질문이 그래서 이제 쿠팡이랑 어떻게 싸울 거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이 네이버의 약진이 쿠팡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거는 꽤 크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지금까지는 좀 뭐랄까 쿠팡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뭐 이거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그 네이버가 사실 가장 큰 현실적인 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도 이제 비슷해요. 한 40조에서 50조 원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쿠팡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업자들은 솔직히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나 상품군 별로고 그리고 뭐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완성도 별로고 뭐 마케팅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쿠폰 마케팅 당연히 뭐 별로일 테고 뭐 배송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업자는 솔직히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 시장을 독점할까 그리고 세계로 나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네이버는 달라요. 네이버는 확실히 좀 사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쿠팡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로 계속 판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검색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검색의 커머스 비중이나 뭐 이런 게 페이지 안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진짜 그 쿠팡이 갖지 못한 장점이냐면 쿠팡은 어쨌든 계속 이용자들 모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뭐 멤버십이나 쿠팡 플레이에도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정말 그 검색 플랫폼을 어색하지 않게만 이렇게 연동을 시키면 엄청난 트래픽을 정말 거의 뭐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유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얄미울 정도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핀테크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계속 연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뭐 피지를 넘어가지고 뭐랄까 정말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정산 주기를 일찍 앞당겨 준다든지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거기에 있는 입점된 사업자들이 굉장히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큰 잠재력은 기술 기업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커머스 회사들이 갖지 못한 그런 장점인데 커머스 회사들은 IT와 유통회사 중간에 있습니다만 사실 조직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유통에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IT에 대한 뭐 투자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뎁스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쿠팡이 정말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인공지능에
뭐 수백 수천억 투자한다든지 이런 뉴스는 없잖아요. 왜냐면 유통하기 지금 바쁘거든요. 이게 단가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러기 바쁘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수백 수천억씩을 인공지능에 투입을 하고 있고 그걸 계속 현실에 반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포시마크라는 이제 해외 그 중고앱을 인수해서 여기에 이미지 검색과 상품 검색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크게 40%가량 성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이걸 굉장히 이제 쿠팡이 가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고 쿠팡 입장에서 굉장히 얄밉게 그걸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네이버가 못하는 거는 이제 배송인 거죠. 그래서 배송을 이제 그런 경험을 확실히 줄 수가 없는데 쿠팡만큼의. 근데 또 네이버는 또 얄밉게도 배송에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어떻게 쿠팡 입장에서 좀 여기에 돈을 태우길 바랄 거예요. 신세계가 그랬던 것처럼 신세계가 똑같은 전략으로 싸우는 것처럼 네이버도 이렇게 와주길 바랄 거예요. 근데 네이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아니까 이걸 하면 이제 돈 태우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트한 구조로 CJ라든지 외부 그런 사업자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기엔 크게 돈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얄밉게 잘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 한 가지 되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냐면 직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직매입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만약 직매입을 하면 이게 정말 매출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쿠팡에 줄 수 있는 위압감이라든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직매입을 뭐 안 할 가능성도 훨씬 크죠. 왜냐면 리스크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근데 이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30-40조 원의 거래액이 상당 부분 매출로 이전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 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정말 잠재력이 크다. 잠재력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쿠팡 입장에서 가장 큰 주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배송이 조금 확실히 약점인 것 같고요. 지금 쿠팡과 네이버가 뭐 그래도 쿠팡이랑 뭐 직접적인 경쟁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지금 이커머스 분야에서 점유율 30%를 누가 찍을 거냐 지금 네이버랑 쿠팡이 거의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맞아, 24% 안팎으로 작년 기준으로 그랬죠. 두 회사가요. 네. 와 이게 쿠팡이랑 네이버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어느 쪽이 먼저 달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전에는 이커머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30% 찍는 데는 절대 나올 수 없어 이렇게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쿠팡이 찍을 것 같다 라고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그 40% 늘었다고 하잖아요, 네이버가. 근데 포시마크 성장분을 걷어내면 국내 이커머스에서 성장률은 그만큼 높게 올라오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있고요. 인수 효과였다. 그런 것들 분명히 있죠. 그런 걸 제외하고 놓고만 아까 3일 기다릴 수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되게 정확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게, 다음날 도착을 하는 게. 근데 지금 여기나 배송에 그만큼 투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도착 보장이 그만큼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당장 쓸 것은 네이버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써도 되는 것만 네이버에서 사는 거예요. 뭐 노트북은 당장 오늘 안 와도 뭐 내일 모레 와도 돼요. 그런데 내일 먹을 반찬이 없는 거나 너 내일 당장 쓸 샴푸가 없으면 그건 네이버에서 아직은 살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가는 건 당연히 쿠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쿠팡이 압도적으로 좀 더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30% 찍는 거는 쿠팡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같이 많이 사람들이 50% 온리 쿠팡만 쓴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쿠팡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합몰은 쿠팡이 가져가는데 나머지 빈 부분을 누가 채우냐? 다른 종합몰 경쟁 앱이 아니라 전문몰이 가져갈 거다. 전문몰. 전문몰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 쿠팡에서 팔긴 하지만 쿠팡에서 옷을 잘 사진 않잖아요. 한 번도 사본 적 없죠. 그렇죠. 그럼 옷만 파는 전문몰로 가죠. 신발만 파는 전문몰로 가죠. 그러면 네이버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이런 전문물들과 더 많이 결합해서 가져가면 그건 또 네이버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경쟁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쿠팡과 네이버가 같지만 어떤 부분에선 전략을 따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굳이 상대한테 정면 승부를 걸 필요도 없겠군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나중에 그 구역을 내가 이 구역에 이미 짱이야라고 하기 전까지는 네, 일단 네. 그 구역 확실히 먹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갖고 갈 거 없을 때 그때 이제 쿠팡은 전문몰 쪽으로 네이버는 뭐 배송 쪽으로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되겠네요. 네, 근데 뭐 종국적으로는 겹쳐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이 좀 읽히고요. 생활적으로 매일매일 쓰는 데일리한 상품을 파는 것에서 쿠팡의 그 압도적인 경쟁력을 당장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배송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네. 쿠팡은 그런 배송에 확실히 장점이 있고 네이버는 전문몰을 규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많이 갖고 경험들이 있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네이버도 이제 일요 배송 같은 거를 강화를 하면서 확실히 조금씩 그쪽으로 약점을 보완해 가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이 본질적으로 쿠팡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은 대결 구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다뤄봤는데 쿠팡하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얘기들이 이 배송 환경 우리 새벽에 배송받는 게 너무 편하지만 또 배송을 해주시는 분들은 엄청난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일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제가 밤에 잠깐 밖에 나가고 이러면 쓱배송도 그렇고 신세계차도 그렇고 쿠팡차도 그렇고 밤늦게 엄청 빨리 달려요. 막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 있으면 칠 정도로 빨리 달려서 가끔 막 욱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 하면 배송 다 못 하는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또 여름에는 또 많이 나왔던 게 이 냉방시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비판이 나오던데 쿠팡의 요 물류센터에 대한 뭔가 이 개선 요런 쪽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중앙일보에서 체험기를 뭐 기자분이 썼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 업무가 처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10시 30분부터 이렇게 실제 이제 컨테이어 벨트로 가가지고 상품을 이제 분류하고 이런 업무를 했다. 근데 5분 만에 그게 온몸에 땀으로 다 젖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거기에 에어컨이 없대요. 에어컨이 휴게실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포장실 이 딱 세 개만 있대요. 포장실은 약간 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갈 수 없군요. 쉽게 신입은. 네, 정말 행운의 이게 선택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나머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류센터가 사실 엄청나게 큰데 그렇죠. 거기를 전부 다 에어컨을 또 때릴 수도 없는 그렇죠. 노릇이고 뭐 그런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거대한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세게 해주는데 거의 대부분 그걸 이제 세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땀 흘리고 근데 계속 이제 보채고 뭐 이렇게 체근을 하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이게 마음도 이제 너무 갑갑해지고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가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일단 넓고 그리고 여기서 상하 작업이라든지 이동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뚫릴 수밖에 없어요. 넓은 것도 문제인데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계속 이제 육체 노동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더울 때는 진짜 덥고 추울 때는 진짜 추운 뭐 그런 공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좀 필요하면서도 좀 약간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쿠팡 측도 뭐 그에 대해서 좀 최대한 이제 답변을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걸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또 쿠팡 외에 다른 물류센터도 또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좀 다른 물류센터도 같이 좀 이렇게 그런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분명히 좀 쿠팡이 이렇게 곱씹어야 되는 그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쿠팡맨의 이미지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대우도 잘 받고 그래도 힘들어도 대우 잘 해주는 뭔가 그래도 선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휴가도 챙길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쿠팡맨을 포장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배송하시는 분들의 일하시는 조건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이 쿠팡은 배송이 핵심인 곳인데 이런 쿠팡 플렉스도 많이 이용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데인데 이렇게 계속 이미지가 깎이는 건 되게
리스크 아닙니까? 리스크? 실제로 사건 사고들이 있기도 했고 부정적인 보도들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쿠팡도 최근에 이렇게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홍보 메시지들을 보면 그런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아 라는 이미지를 자꾸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이더라고요. 한때는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배송을 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불매운동 비슷하게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의 브랜드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쿠팡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아직은 존재를 한다고 보아요.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네. 그런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아마존에서 지금 노조 설립이 네. 이제 이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의외로 거기에 노조에 이제 다수 가입돼야 될 사람이 고급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컨설턴트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현장에서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요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상되는 가입자겠죠. 근데 이들이 상당 부분 좀 시큰둥하대요 노조에. 왜냐하면 이미 아마존은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다. 그래서 뭐 보험도 들어주고 있고 고용 안정성에도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이 만족한다. 근데 만약에 노조가 생겨가지고 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건 나의 이해관계에 좀 일치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전 뭐랄까 되게 진짜일까? 진짜일까? 너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뭐. 그런 글이었어요. 기업의 경영자나 오너들 입장에선 노조가 많이 생기는 걸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잘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이제 노동운동 전문가분은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는데 하종강 소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케이스들이 어떤 요구가 나왔을 때 그게 크게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더 잘해주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사실 노조는 뭐 당연한 권리고 네,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요구사항조차 없으면 회사가 뭐 선제적으로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우버도 그 노조 만든다 그랬을 때 그거를 필수를 안 하는 대신에 그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회사들이 알아서 준비하게 시킨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쿠팡도 좀 알아서 그런 거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근데 예전에 그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 강연에서 했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그분이 한 게 우리는 무조건 고객 우선주의 회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아마존의 이제 철학이기도 하고 한데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우리의 또 다른 고객은 직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들을 위해서 최고의 복지 그리고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라는 게 정말 뭐 돈 엄청 많이 주고 뭐 이런 게보다는 정말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정말 안전망을 탄탄하게 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철학이 저는 뭐 지금도 그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을 때 그 남혜연 기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선제적이고 정말 이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면 쿠팡이 더 크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공유해 봅니다. 사랑받는 브랜드가 된다는 건 대중적으로도 저 회사가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필요해서 쓰지만 대체제가 생기면 난 저기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 얼마 전에 그 여름 너무 더워서 요 파업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을 때 그 이후에 후속 기사들이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3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게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느낌은 그랬어요. 기사 그렇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약간 조롱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쪽이 별로 참여 안 해. 다 마음에 들어 해라는 메시지 같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여쭤볼 건 다 끝났고요. 각자 회사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막판에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아웃스탠딩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굉장히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게 이제 광고랑 브랜디드 콘텐츠 상품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 아웃스탠딩 사이트 본체가 있는데 그게 좀 잘 세일즈가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노출도를 보장해주는 굉장히 효율 높은
광고 상품입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은 게 저희가 이렇게 딱 스타트업에 타겟팅된 그런 미디어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광고주로 저희가 모셔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비네라고 네. 바이라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소규모 인원을 이제 초청을 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의 강연을 듣고 이 네트워킹도 가져가는 그런 모임인데, 이번엔 AI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를 주제로 네. 아주 훌륭한 강사진들, 예를 들어서 정지훈 박사, 오, 양상한 리더, 네. 네이버 DTSF요, 업스테이지, 마키나락스, 가우디오랩, 네. 스퀴즈비츠 이런 것들의 대표님들이 오셔서 그 사례 발표도 해주시고 네트워킹도 할 예정이오니 저희 사이트에 가면 지금 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들어주셔서 네네, 저희가 딱 선착순 40분만 모시고 있기 그렇게밖에 때문에 안 돼요? 네네. 티켓값이 비싸겠군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격을 오신 알겠죠. 분들은 항상 만족을 좀 하고 그러게요. 예, 가시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 와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뭐 추가 투자를 논의한다거나 본인들끼리 친해지셔서 따로 이렇게 연락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티타임즈는요, 요 라이브 저희 하는 라이브는 2주에 또 찾아뵐 거고요. 다음 주에 아마 지금 저희가 목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최재용 교수님께서 시애틀에 또 가서 아마존 갔다 와 보시고, 특히 요새 아마존고 뭐 철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어서 직접 한번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지금 한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 재밌겠어요. 이번에 좀 재밌게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다음 주 최재형 교수님이랑 라이브는 아마 저랑 하시게 될 건데 진짜 좀 약간 잡설로 편하게 한번 좀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퇴근하실 때 아니면 이제 퇴근하시기 전에 그냥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물론 화면도 찍어 오셨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 더 좋고요.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공지를 다시 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희영 기자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